안녕하세요. 치과구이의 송성영입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의 정신과 교수님이신 서정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왔다 갔다 제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5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과 책임을 직원 탓으로 돌리는 상사, 인사 문제, 과도한 업무, 이런저런 일로 몇 달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제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서 자기 개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직 준비하는 등 잠도 거르고 일을 잔뜩 벌리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사거나 과식을 하는 등 제가 생각해도 충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충동 구매를 멈추지 못해서 카드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물건을 산 적도 있고, 빚을 갚기 위해서 난생 처음 대출을 받고 부모님께 돈까지 빌려서 겨우 해결했는데요. 최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쇼핑을 계속해서 뜯지 않은 택배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우울해서 하던 일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기 일쑤입니다. 밤에는 잠이 안 와서 불면에 시달리고 있고, 의욕도 없고 성격도 비관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 진짜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막 대학 시절에 과대표 같은 경우. 네. 막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오늘 우리 속된 말로 잠수 탄다 그러죠. 안 보여요. 그럼 막 하숙집 가보면 막 그냥 이렇게 좀 지저분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말로 널브러져 있고. 네네. 그러다 또 어느 날 또 나타나서 막 더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모터가 달린 듯이 행동을 하다가 네. 그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복날 강아지처럼 늘어졌다가 네. 이게 좀 명백하게 보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어쨌든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조울증이라고 불렀던 그 양극성 장애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양극성 장애가 한 가지가 아니고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1형 양극성 장애는 가장 진폭이 큰 아주 조증과 우울증이 누가 봐도 뚜렷한 네네. 정말로 사회적 직업적으로 문제가 되는, 예를 들자면 월급 80만 원짜리 직장인이 특급 호텔 나이트클럽의 골든벨, 그 하루 술값 내가 낼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날 술값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때 봤던 환자한테 95년도, 94년도 얘기니까 그때 1,500만 원이었으면 지금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일 텐데 그걸 쳤던 거죠. 근데 막 횡설수설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해갖고 이제 경찰에 의해서 잡혀서 응급실로 왔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누가 봐도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걸 이제 우리가 1형 조증, 그러니까 있으면 1형 양극성 장애라고 그러는데, 이런 아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외국 개념에서 2형 양극성 장애는 또 약간 폭이 좀 낮은 병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동양에서는 사실 병으로 보기 되게 어려운, 근데 열심히 잘하는 사람으로 좀 여긴. 네네. 그렇지만, 그치,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에 매달려서 열심히 했으니 조금 좀 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쉼과 그 어떤 일에 집중이 너무 정도가 또 아까 말한 대로 상식선을 살짝 넘어서는 수준. 그럴 때 이제 2형 양극성 장애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로사이미아, 한국말로는 이제 기분 순환성 장애라고 그러는데, 성격적으로 또 되게 좀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하이톤에 계속 붕붕붕 떠 있는 스타일.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기분 순환성 장애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보통 우리가 조울증, 그 양극성 장애 범위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분한테 만약에 앞에 계시다면 묻고 싶은 거는, 요런 어떤 아까 충동 구매나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과소비하는 그런 시기와,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잠도 안 하고 하는 그 우울증 시기가 한 얼마나 번갈아 나타나는지, 그 주기와 인터벌, 기간, 네네. 그리고 한 번 나타나면 며칠 정도 그러는지, 이게 사실은 병적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그 단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한번 권하고 싶은 거는, 일단 병원을 찾아가거나 이러기 전에 지금 앱에 보시면 나의 기분 상태를 일지를 정리하는 그런 앱들이 좀 있습니다. 일지요? 네네. 그래서 기분 일지라고 아마 검색을 해보시거나 어떤 기분 수첩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만든 앱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해서 제가 볼 때 한 1분기 정도, 서너 개월, 왜냐면 계절이 바뀔 때까지 네네. 한 3, 4개월 정도 우리 기분을 모니터링 한다고 표현하는데, 내 마음을 좀 잘 따라가 보시고서 그걸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일지를 쓰는 거죠. 네네. 내 마음의 일지를 쓰시고,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충동 구매나 그다음에 또 의욕 없는 시간이 계속 번갈아 나타난다, 그럴 때는 한번 의학적인 좀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일치를 아까 한 분기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기간을 길게 해야 되는 게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만약에 조울증,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가 맞다면 또 계절적인 영향을 좀 타요. 우리가 네. 원래가 봄 탄다, 가을 탄다 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스프링이 왜 튀어오르느냐, 하고 여름을 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셋 포인트를 체온이나 모든 조절 중추가 업 레귤레이션 되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봄은 튀어오르고요. 네네. 가을은 겨울을 또 적응하기 위해서 모든 셋 포인트를 낮추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 내 호르몬 내지는 신경 전달 물질 뭐라고 불리우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봄, 가을에 조절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봄 탄다, 가을 탄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기분이 들뜨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센치해지기도 하고.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 진폭이 조금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 한겨울에 기분 체크를 하면은 큰 변동이 없지만, 봄, 가을에 체크하면 기분 변동이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계절성이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한 분기 정도는 그런 계절에 속하도록 그렇게 좀 모니터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권해드린 겁니다. 만약에 여성분이시면은 네. 사실 뭐 어떤 생리 주기도 경우가 맞습니다. 있지 예.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뭐 뉴스에도 나왔던 꽤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뭐 학교 교사가 생리 주기 때마다 이렇게 도벽이 좀 있으셔갖고 네. 그 장면이 이제 CCTV 잡히고 결국 이제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가 됐는데 지금 같았으면 아마 정신과적인 소견이나 이런 걸로 해서 크게 좀 면책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개념이 없던 좀 오래전 일이라 그분은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실형을 이제 선고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호르몬al 체인지가 우리 몸 안에 호르몬 변동이 사실 기분이나 충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행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막 대출을 빌려서 갚을 정도의 어떤 택배, 그러니까 물건을 샀는데 쇼핑을 했는데 일단 첫째 그 쇼핑을 하면서 쾌감을 느꼈냐, 그러니까 뭔가 쌓인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느냐, 일단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가 치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울해서 술 마셨어, 뭐 잠이 안 와서 술 마셨어, 뭐가 됐든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가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풀렸다면 이것이 행위 중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그 직장 내 스트레스를 좀 제대로 된 어떤 대응을 못 한다면 결국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쇼핑하는 자체가 어떤 일종의 요즘 행위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물질 중독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박, 인터넷 게임 중독 같은 것들을 좀 요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위 중독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그런 어떤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것도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러니까 나도 뭔가를 나한테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물건을 사서 그게 사는 행위가 당연히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살 때 옛날에 그런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백화점 갔을 때 되게 물건을 사고 이랬을 때 되게 대접을 받고 이런 느낌 때문에 필요 없는 걸 사서 쟁여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뜯지도 않은 물건들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대출을 받지 않고 이분이 월급 안에서 몇 프로 인해서 그런 걸 사는데 샀으면 되게 본인한테 대한 리워드를 주면서 네. 스트레스 풀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행위 정도. 아니죠. 저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본인한테 선물을 해주세요라고 저도 네.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네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상식선을 넘어서지 상식선. 않거나 네네.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안에서. 그러니까 할 수도 우리가 있을 것 정신과 같아요. 질환을 보통 지금 진단 분류에 의하면 한 150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진단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술을 많이 먹었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닙니다. 술을 적게 먹으면 또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술로 인하여 네네네. 지나친 음주도 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요즘 알코올 의존이죠, 정확하게는. 어쨌든 알코올 중독의 진단 기준 안에는 몇 번을 먹냐, 얼마를 먹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음주로 인하여 사회적 역할, 만약 아빠 역할, 남편 역할, 뭐 아들 역할, 사위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네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직장인인데, 저도 직장인이니까 어떤 직장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알코올 이제 의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 아까 말한 의학적인 선이냐, 그냥 평이한 어떤 취미 생활이냐에 가는 그 기준선은 역시 이런 어떤 행위나 이러한 어떤 뭐 쇼핑으로 인해서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이제 그걸 좀 따져보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뭐 양극성 장애와 같은 병이라면 사실 이제 병원에 와서 치료와 네.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분이 내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를 네. 하셨는데, 이 지금 외래 오셨다. 어떤 조언을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게 사실은 또 양극성 장애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스트레스 반응인 건 뭐 누가 봐도 명확하죠.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인 원인인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대처법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뭐 이분들한테도 좀 요즘 많이 좀 행위 중인 게 마음 챙김이라는 또 명상법도 있고 네네. 마인드풀니스라고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죠. 뭐 그런 또 명상법이나 호흡법 그런 것들. 그래서 정말 나만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힐링 포인트를 좀 가져야 될 텐데 저는 이렇게 가끔 물어봅니다. 만약에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그렇지만 가족하고 같이 살거나 결혼을 했다면 집 안에 자기만의 스페이스가 있냐고.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공간을 딱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식탁에 한 시간 앉아 있더라도 요 시간만큼은 나만의 공간이야 라는 그런 시간대를 좀 만드시라는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게 자꾸 습관화가 되고 쇼핑하는 시간 대신에 거기서 뭔가 이제 다른 나만의 어떤 힐링 포인트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꼭 운동하라. 막 근데 요즘 자꾸 이제 운동 그러는데 저는 운동보다도 혼자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실내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거, 실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외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거, 실외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거의 액티비티를, 활동을 4가지 정도는 좀 준비를 해놔라 그러거든요. 뭐 예를 들어 혼자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혼자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소실적인 문학소녀였다면 뭐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산책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그 시간대 나만의 힐링 포인트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운동을 많이 권하는데, 저도 운동하기 싫어하면서, 운동을 죽어라! 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시죠? 맞아요. 나만의 힐링 포인트를 위한, 나만의 공간. 저도 지금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나만의 공간. 있나요? 저는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집 전체가 나만의 공간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기록이. 나만의 공간. 그런 걸 좀 가져보는 것도 되게 좋긴 하겠네요. 그쵸?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힐링도 운동처럼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네.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비슷한 시간대에 이런 조건이면 이렇게 뭐 거기로 간다든가 이렇게 자꾸 습관이 일어나야지 이렇게 힐링 이펙트가 더 커지니까 네네네. 그런 좀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뒤에 감당이 안 돼서 고통스럽지 않은, 분명히 이분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사실 그렇죠. 이런 행위들이 생긴 거니까 결국은 저희가 보기에도 사실 이 스트레스를 좀 더 건강한 방법으로 푸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그렇죠. 않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행위 중독으로 가지지 않았다면 좀 더 건강한 스트레스 풀이법만 찾으셔도 사실은 더 편안하고 건강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